안녕하세요. 밤마다 세계사입니다. 한 남자가 길 한복판에 혼자 서 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 먼지투성이입니다. 발 아래엔 자신이 꿈꾸던 나라도 따르던 왕도 없습니다. 그 남자를 본 어느 마을 사람이 지나가는 제자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저기 동문 앞에 어떤 자가 서 있는데 꼴이 꼭 상갓집게 같더군. 주인을 잃고 갈 곳을 모르는 게 천하를 떠도는 떠돌이. 그 말을 전해 들은 남자는 껄껄 웃으며 대답합니다. 상갓집게라. 맞는 말이네. 정말 딱 맞는 말이야. 이 남자의 이름은 공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인물. 2500년 뒤에도 그 말이 살아남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실제 삶은 화려하거나 성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14년을 나라 없이 떠돌았고 굶어 죽을 뻔한 적도 있었으며 무장 병사들에게 포위당한 채 죽음 직전까지 몰린 적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군대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25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말을 되새기는 걸까요? 오늘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갑니다. 기원전 551년 중국 대륙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하나의 왕조 아래 묶여있던 천하가 수십 개의 나라로 쪼개져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죠. 이 시대를 우리는 춘추시대라 부릅니다. 그냥 전쟁이 잦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도 신하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임금이 신하에게 쫓겨났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주나라의 예법, 그 예법이 지탱하던 문명이 한꺼풀씩 벗겨지듯 무너지고 있었어요. 역사가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 시대를 하극상이 일상화된 시대라고 기록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고 명분보다 힘이 앞서는 시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적응했습니다. 힘을 키우고 속임수를 쓰고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했죠. 어떤 이들은 포기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세상 한가운데로 정면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 그가 바로 공자였습니다. 기원전 551년 노나라의 작은 고을추읍.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 숭냥을은 70대의 노인 무사였고 어머니 안징제는 10대 후반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정식 부부가 아니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이 아이는 세상의 규범에서 벗어난 존재였습니다. 사기의 공자색가에 따르면 숭냥을에게는 이미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어린 안징제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으려 했던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공자, 이름은 구, 자는 중리였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새해가 채 지나기도 전에 아버지 숭냥을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아이와 젊은 어머니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귀족의 피는 흘렀지만 그 지위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집안이었어요. 공자의 조상은 원래 은나라 왕족의 후예였습니다.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서면서 그 후손들은 송나라의 봉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정치적 화를 입고 노나라로 망명해 와 평민으로 살게 됩니다. 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공자의 키는 9청 6촌, 오늘날로 치면 2m가 넘는 장신이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장인, 즉 꺽다리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가난하고 사생아처럼 태어났으며 키만 유달리 컸던 아이. 세상이 그를 원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징제는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린 공자는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창고를 지키기도 했고 가축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천한 일에도 능숙하다. 그런데 이 가난한 아이에게는 묘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기에 따르면 공자는 어릴 때부터 제사놀이를 즐겼습니다. 제기를 늘어놓고
예식을 흉내내며 혼자 노는 아이. 당시는 귀족 문화의 정점이 바로 예법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에게는 꿈꿀 수도 없는 세계. 하지만 공자는 그 세계를 동경했어요. 그리고 15세가 되던 해, 이 소년이 혼잣말처럼 선언을 합니다. 나는 학문의 뜻을 두겠다. 논어 위정편에 기록된 그 말입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황당한 선언이었어요. 먹고 살기도 빠듯한 세상에서 출세가 보장되지도 않는 공부를 하겠다니. 교육기관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오직 독학으로, 피독으로, 혼자 읽고 또 읽는 방식으로 공자의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 15세의 선언이 없었다면 2500년 뒤에 우리는 공자라는 이름조차 몰랐을 겁니다. 피독으로 쌓은 세월이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30이 되자 공자는 노나라에서 가장 박식한 인물이라는 평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사기는 이 시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에 그는 마침내 섰다. 공자 스스로가 논어에서 밝힌 말입니다. 삶의 기반이 잡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학원을 열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사설 교육기관. 당시까지 교육은 귀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자는 배울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어요. 공자는 그 벽을 허물었습니다. 논어 수리편에서 공자는 말합니다. 속수 이상을 가져온 자라면 내 아무도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 속수란 고귀한 묶음, 아주 소박한 예물입니다. 신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문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발상이었는지는 그 시대를 상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귀족과 천민이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3000명의 제자가 모였습니다. 그중 72명은 훗날 각 분야에서 뛰어난 현자로 이름을 남깁니다. 이 학교는 단순한 학원이 아니었어요. 문명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던 시절, 노나라의 정치는 엉망이었습니다. 왕이 있었지만 왕이 아니었어요. 실권은 세 가문이 쥐고 있었습니다. 개손씨, 숙손씨, 맹손씨. 이 사만이라 불리는 세 가문이 노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35세가 되던 해, 노나라 왕인 소공이 사만에게 밀려 제나라로 망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왕이 나라를 버리고 달아나는 시대, 공자는 이 사태를 지켜보며 망명길에 소공을 따라 제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제나라의 정치를 보고 다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다시 노나라로 돌아옵니다. 정치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계속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그의 마음 한쪽에는 늘 정치의 세계에 대한 열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결국 권력의 자리에서 시도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 오래된 질문. 공자는 40대를 그렇게 보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말했습니다. 42부록. 40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예 유혹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결국 자신의 중심으로 되돌아왔다는 것. 실제로 이 시기에 위험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개손씨의 가신이었던 공산분류라는 자가 성을 점거하고 반란을 일으키며 공자에게 합류를 제안한 겁니다. 작은 도시 하나라도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눈앞에 놓였습니다. 공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자 자로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스승님, 그들은 정당한 세력이 아닙니다. 그 길은 반역입니다. 공자는 결국 제안을 거절합니다.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은 것. 그것이 부록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기원전 501년 공자의 나이 51세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는 중도라는 지역의 수령으로 임명됩니다. 오랫동안 제하에 머물렀던 공자가 드디어 정치 무대에 오른 겁니다. 공자의 행정은 독특했습니다. 법으로 누르는 대신 예로 이끌었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식사 방식을 구분하고 장례 절차를 정비했으며 길에 떨어진 물건도 함부로 줍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서를 심는 작업이었습니다. 사기공자세가의 기록에 따르면
단 1년 만에 중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공자는 사공을 거쳐 드디어 대사구의 자리에 오릅니다. 오늘날로 치면 법무부 장관 겸 경찰청장. 취임하자마자 공자는 이런 원칙을 선언합니다. 최선은 소송 자체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취임 석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장에서 바가지가 사라졌고 길에서 남녀가 서로 예의를 지키며 떨어진 물건을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과장이 섞였겠지만 큰 변화가 있었던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공자의 활약으로 노나라가 달라지자 주변 강대국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웃나라 제나라가 노나라의 부상을 견제하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정상회담. 기원전 500년 공자는 52세의 나이로 노나라 왕 정공을 모시고 제나라 땅 협곡으로 향합니다. 이 협곡 회맹은 사기공자세가에 상세히 기록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회담장에서 제나라는 힘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오랑캐 춤과 음악으로 분위기를 압도하려 했죠. 하지만 공자는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정상회담에 이런 무례한 공연이 웬 말입니까? 기가 죽은 제나라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전쟁이 나면 노나라는 동맹인 우리에게 300대의 전차를 지원해야 한다. 공자가 즉각 맞받아쳤습니다. 동맹국이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빼앗아간 노나라 땅부터 돌려주시는 게 순서 아닙니까? 예법을 무기로 강대국을 몰아붙인 겁니다. 제나라는 결국 빼앗았던 땅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협곡 회맹의 활약으로 공자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승기를 잡은 공자는 더 큰 목표로 향합니다. 사만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 그가 택한 전략은 교묘했습니다. 예법상 대부의 성은 100척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원칙대로 성벽을 허뭅시다. 명분 있는 제안이었고 사만도 처음엔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자신들의 가신들이 그 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순조로웠어요. 숙손 씨의 성과 개손 씨의 성을 차례로 허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맹손 씨의 성에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의 책임자가 주인을 설득한 겁니다. 제나라와 국경을 맞댄 이 성은 국방상 꼭 필요합니다. 그 순간 사만이 번쩍 정신이 듭니다. 잠깐, 이거 우리한테만 손해 아닌가? 뒤늦게 공자가 왕권 강화를 노리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사만은 즉시 협조를 철회했습니다. 공자의 개혁은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위기는 바깥에서 왔습니다. 협곡에서 망신당한 제나라가 복수에 나선 겁니다. 이번엔 무력이 아닌 더 치명적인 무기를 썼어요. 춤 잘 추는 미녀 80명과 명마 100여匹를 노나라 왕에게 선물로 보낸 겁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노나라 왕 정공은 3일 내내 조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향락에 빠진 왕, 뒤틀린 정치, 제자 자로가 폭발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더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공자는 마지막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곧 국가 최고의 제사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제사를 치르는지 보고 판단하자.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제사는 건성건성이었고 공자에게는 제사 고기조차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자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왕이 그를 멀리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기원전 496년 겨울, 공자는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노나라를 떠납니다. 55세의 나이, 정치로 세상을 바꾸려던 꿈이 좌절된 순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실패가 그를 더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14년의 유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을 데리고 노나라를 떠납니다. 핵심 제자는 셋이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자로, 언변과 외교에 능한 자공, 그리고 공자가 가장 사랑한 아내. 자로는 거칠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걸고 스승을 지켰습니다. 자공은 협상의 달인으로 재물도 넉넉해 스승의 여정을 경제적으로 도왔습니다. 아내는 출세에 관심 없이 오직 학문과 덕행에만 몰두하는 인물이었어요. 첫 목적지는 위나라. 가깝기도 했고 자로의 처형이 살고 있어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나라 영공은 공자를 만나자마자 던진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진영을 어떻게 배치하오? 덕치와 예법을 꿈꾸는 공자의 핵심 사상은 눈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자를 형식적인 조언자로 대우했지만 그것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모함 속에 공자는 소외되었고 결국 10달 만에 위나라를 떠납니다. 그 다음 목적지로 향하던 중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광이라는 마을을 지나다가 마을 사람들이 공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 지역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악인 양호와 풍채가 비슷했던 것이었어요. 순식간에 공자 일행은 포위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공자만은 달랐습니다. 문왕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문화는 내 안에 살아있다. 하늘이 이 문화를 없애려 했다면 애초에 내게 전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광마을 사람들이 그런 나를 어찌하겠는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공자는 자신을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문명을 이어가야 할 사명자로 여겼던 겁니다. 신원이 확인되어 위기는 넘겼지만 이것은 앞으로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할지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다시 위나라로 돌아온 공자에게 뜻밖의 부름이 찾아옵니다. 위나라 영공의 부인 남자가 만나자고 한 겁니다. 남자는 당대 미녀로 이름난 인물이었지만 더 유명했던 건 그녀를 둘러싼 스캔들이었습니다. 방탕한 사생활로 궁 안팎에 불륜설이 끊이지 않았죠. 공자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영공의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자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돌아온 공자의 한마디에 자로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단호히 맹세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하늘이 나를 버릴 것이다. 하늘이 나를 버릴 것이다. 얼마나 억울했던지 2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굴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공이 남자와 함께 수레를 타고 외출하면서 공자에게 뒤를 따르라고 한 겁니다. 이 이름난 공자도 결국 남자 앞에 고개를 숙였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처럼 보였습니다. 공자는 또다시 위나라를 떠났습니다. 송나라로 향하던 공자. 이 나라는 공자에게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의 조상이 은나라 유민으로 정착했던 곳. 하지만 이곳에서 공자는 목숨을 위협받는 사건을 겪습니다.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실력자 사마환퇴가 공자를 제거하기로 한 겁니다. 공자는 권력자 앞에서도 늘 정론을 말했습니다. 탐욕과 위선을 향한 비판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의 존재 자체가 기득권에게는 불편한 거울이었습니다. 실제로 암살 시도가 있었고 공자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늘이 내게 덕을 주셨으니 환태가 나를 어찌하겠는가? 위기 속에서도 공자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간신히 도망쳐 정나라에 도착했고 제자들과 헤어져 홀로 성문 밖을 서성여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상갓집게 이야기입니다. 한 정나라 사람이 공자와 떨어져 있던 자공에게 말했습니다. 동문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마는 요임금 같고 목은 고요 같은데 꼭 상갓집게 같더군요. 자공이 이 말을 전하자 공자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김새야 그렇다 치고 상갓집게라는 거 맞네. 정말 딱 맞는 말이야. 주인을 잃고 갈 곳 없이 서성이는 게 천하는 넓지만 자신을 받아줄 곳은 없고 사람은 많지만 자신의 뜻을 알아주는 이는 없는 처지. 공자는 그 비유가 자신의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조롱할 수 있는 자만이 진짜 단단한 사람입니다. 떠돌이 생활 수년째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 어딘가에서 공자 인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초나라 소왕의 초청을 받고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소왕은 명군이었습니다. 공자도 일찍이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초나라의 소왕은 대의를 통달한 사람이다. 이런 명군이 공자를 부른다니 드디어 강대국에서 이상 정치를 실현할 기회가 온 겁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진나라와
채나라 대부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자가 초나라에 가면 우리는 끝이다. 공자는 수년간 이 지역에 머물며 두 나라의 속사정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 비리와 악정, 대부들의 온갖 추태, 이 모든 것을 공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강대국 초나라의 조언자가 된다면 진나라와 채나라 대부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택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무장한 병사들로 공자 일행을 포위한 것입니다. 이번엔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공자를 막으려는 계획적인 봉쇄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굶겨 죽이는 것. 포위 후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포위는 풀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공자가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60대 중반의 노인이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책을 읽고 검은고를 타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평소와 다름없다는 듯이 참다 못한 자로가 폭발했습니다. 스승님, 군자도 이렇게 곤궁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꼴을 당합니까? 공자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군자는 곤궁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소인은 곤궁하면 무너진다. 이 한마디에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극한의 상황이야말로 진짜 군자와 가짜 군자를 가르는 시험대라는 것. 배부르고 편할 때만 군자인 척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념을 지키는 것이 진짜 군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다행히 자공이 포위망을 뚫고 초나라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초나라 군대가 도착하자 진체연합군은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마침내 굶주림의 지옥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두가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일부 제자들은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이 진체지간의 사건은 공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이토록 멀고 험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으니까요. 굶주림에서 살아남은 공자에게 초나라 소왕의 초청은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왕의 이복형이자 재상인 자서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공자와 그 제자들의 역량이라면 오히려 초나라의 위협이 됩니다. 결국 공자의 등용은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자의 마지막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14년의 여정 동안 공자는 위나라, 진나라, 송나라, 채나라, 초나라 수십 개의 나라 문을 두드렸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그의 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라들은 덕을 펼치는 것보다 군사력을 키우고 돈을 늘리는 방법을 원했으니까요. 이제 더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노나라에서 제자 염구가 크게 활약하며 스승을 모셔오려 했고 개강자의 동해하에 기원전 484년 공자는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68세의 나이, 14년 만에 귀향. 떠날 때 55세였던 그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하를 주유하며 군주들을 설득하려 했던 꿈.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노나라로 돌아온 공자는 선택을 합니다. 수기치인의 꿈에서 다음 세대의 희망을 거는 방향으로 직접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길러 세상을 바꾸는 것으로 그는 교육과 저술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시경 300여 편을 정리하고 노나라의 역사서 춘추를 편찬했습니다. 역경, 서경, 예기, 중국 고대 문화의 핵심 경전들이 공자의 손을 거쳐 정리되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패한 이 지점부터 공자의 진짜 업적이 시작됩니다. 권력을 얻지 못했기에 더 오래가는 권위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를 바꾸지 못했기에 오히려 온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공자를 기다린 것은 기쁨이 아니라 연이은 이별이었습니다. 먼저 외아들 공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 아내가
40세의 젊은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아내는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아내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질구나 아내여. 한 그릇 밥과 한 바가지 물로 누추한 골목에 살면서도 보통 사람이라면 그 삶을 견디지 못할 텐데 너는 그 기쁨을 바꾸려 하지 않는구나.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공자는 통곡했습니다. 아,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같은 말을 2번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깊은 상실이었는지 그 반복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하나의 비보가 전해집니다. 기원전 480년 자로가 위나라에서 반란에 휘말려 전사합니다. 63세의 자로는 감금된 주군을 구하기 위해 홀로 적진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과부적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 자로는 쓰러지는 순간에도 갓끈을 다시 매며 말했다고 합니다. 군자는 죽어도 갓을 벗지 않는다. 너무나 자로다운 최후였습니다. 거칠고 다혈질이지만 끝까지 의를 지킨 사람. 공자는 자로의 죽음에 깊이 무너졌습니다. 외아들을 먼저 보내고 가장 사랑한 제자를 먼저 보내고 가장 믿었던 제자마저 먼저 보냈습니다. 기원전 479년 봄 자공이 공자를 찾아왔을 때 공자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태산이 무너지는가? 들보가 꺾이는가? 철인이 시드는가?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키려 했던 이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공자는 천천히 삶의 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7일 후 기원전 479년 공자는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공자의 제자들은 스승을 위해 3년 상을 치렀습니다. 그중 자공은 홀로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다시 3년을 더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스승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스승의 뜻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공자는 생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논어 위정편에 남겨진 그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15의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에 마침내 섰으며 40에 흔들리지 않았고 50에 하늘의 뜻을 깨달았으며 60에 남의 말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70에는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오도일이건지 나의 길은 하나로 꿰어져 있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는 뜻입니다. 논어는 공자가 직접 쓴 책이 아닙니다. 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제자들이 스승과 나눴던 대화와 가르침을 기억해 각자 적어둔 내용을 모은 책입니다. 논어라는 이름은 말을 논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논어에는 체계적인 구성이 없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기도 하고 논리적인 순서가 없는 대목도 많습니다. 완성된 이론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대화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당황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며 농담을 주고받는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공자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지어내지 않고 전할 뿐이다. 자신을 진리 창조자가 아니라 옛 지혜를 오늘에 맞게 전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논어는 절대적인 진리의 책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함께 질문을 던지고 해석해 볼 수 있는 열린 고전으로 읽어야 합니다. 논어는 처음부터 그런 책이었습니다. 각자의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문장이 마음에 들어오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책이요. 공자 사상의 첫 번째 핵심은 인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인을 일관되게 하나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인물에 따라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인이란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 인이라는 글자 자체가 사람 인과 두 이가 합쳐진 구조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드러나는 덕. 서로를 이해하고 가깝게 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미가 바로 인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천명 때문이 아니라 인 때문이다. 하늘이 내린 명령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심어진 인이라는 씨앗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인은 특별한 사람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인을 품고 태어나고 누구나 인을 통해 보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공자는 설을 말했습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인.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것이 평생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선은 같은 마음, 공감의 윤리입니다. 남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남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요. 두 번째로 인이 내면의 사랑이라면 얘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형식입니다. 아무리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어도 얘라는 틀 안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타인에게 전해질 수 없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극기복례위인. 자기를 이기고 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이다. 그런데 공자에게 얘는 외형적인 형식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얘는 사치스러운 것보다 검소해야 하고 형식보다는 슬퍼하는 것이 낫다. 얘의 본질은 진실된 마음. 마음이 없는 얘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얘를 버리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 자공이 제사에 바치는 양을 없애려 하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너는 그 양을 아끼지만 나는 그 얘를 아낀다. 얘가 사라지면 사회의 최소한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형식 속에 담긴 뜻을 스스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한 예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공자가 평생 이야기한 인간상이 있습니다. 군자. 원래 군자는 귀족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 개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덕으로 규정되는 인간. 귀족이어도 덕이 없으면 소인이고 가난해도 덕이 있으면 군자입니다. 논어에서 군자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군자 부르불구. 군자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매일 스스로를 성찰하며 앓을 바탕으로 평정과 품격을 지켜내는 사람. 군자는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강조한 것은 군자는 혼자 잘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군자는 세상을 바꾸는 씨앗. 하루만이라도 자기를 이겨내고 얘로 돌아간다면 세상도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개인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믿음. 이것이 공자 사상의 핵심입니다. 공자는 옛것을 단순히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온고이지신.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덜어내는 방식. 일률적인 순장 같은 잔혹한 관습은 비판했고 미신적인 종교는 멀리하려 했습니다. 개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새 것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 쌓인 인류의 지혜를 바탕으로 오늘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한 학문의 방식이었습니다. 논어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에 맞게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여기서 습이라는 글자를 보세요. 날개 달린 새가 날개짓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은 단 한 번의 파닥임이 아닙니다. 수없이 날개를 파닥이는 움직임 덕분입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삶에 스며들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 그렇게 평생에 걸쳐 배움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기쁨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지식의 기쁨이 아니라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실감에서 오는 기쁨. 그것이 공자가 말한 배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이어집니다. 유붕자원 박내 불영 낳고.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배움의 뜻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혼자만의 기쁨이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확장됩니다. 세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인부지입으론 불역군자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14년을 떠돌았던 공자니까 할 수 있었던 말. 공부는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기 위해 공부하는 것. 그게 공자가 말한 진짜 배움의 목적이었습니다. 2500년 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길 위로 나섰습니다. 칼도 권력도 재산도 없이 오직 가르침 하나만을 들고서 세상은 그를 비웃었고 14년을 떠돌게 했으며
끝내 상가집게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시대의 수많은 권력자들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지만 공자의 이름은 하나의 철학이 되어 2500년을 건너 지금 이곳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공자는 믿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 완성된 인격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람다운 사회가 되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를 바꾸지 못했기에 오히려 온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권력을 얻지 못했기에 더 오래가는 권위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제도도 정책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어딘가에서 갈 곳을 모르는 상갓집 개처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뜻은 있는데 세상이 받아주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는 이가 없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 공자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도 책을 읽고 검은고를 탔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의 길은 하나로 꿰어져 있다. 그 한마디가 2500년 뒤 우리에게까지 살아서 전해집니다. 오늘 공자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